자, 10단원의 마지막 단원 생활 속의 환경 이슈에 대해서 볼 건데, 이 파트에서는 우리 평소에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과 관련된 어떤 특수한 사건들, 이슈라 부르죠. 이런 것들을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미세먼지죠. 미세먼지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변의 환경 이슈 첫 번째, 미세먼지인데, 미세먼지라 하면 진짜 먼지가 입자가 작은 걸 말하겠죠.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늘고 작은 먼지 입자라고 돼 있는데, 크기에 따라서 지름이 10 마이크로미터 이하를 미세먼지라 부르고, 그 다음 2.5 이하를 초미세먼지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사람의 피부 사이에도 침투할 수 있는 가늘은 입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미세먼지는 우리 인간 신체에 큰 피해를 주게 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미세먼지에 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미세먼지의 발생 요인은 크게 자연적 요인이 있고 인위적 요인이 있다. 자연적 요인은 자연 상태에서 흙먼지, 황사가 되겠죠. 우리가 봄철에 주로 보는 황사먼지나 아니면 봄철에 식물 꽃가루 알러지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런 것들도 미세먼지의 발생 요인이 될 수 있고, 두 번째, 가장 큰 요인인 인위적 요인은 석탄, 석유를 떼는 화석 연료를 때울 때 발생하는 매연, 또 자동차 배기가스, 그 다음 건설 현장에서 날리는 날림 먼지, 그 다음에 소각장, 뭔지 알죠? 태워서 없애는 소각장에 있는 연기 같은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연소를 시키고 나서 나오는 매연 같은 것들이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그런 원인이기도 해요. 자, 최근에는 해외적 요인도 발생하고 있죠.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서 중국에서 발생하는 매연이 우리나라 쪽으로 편서풍을 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해외적 요인이 100%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국내적으로도 오래된 경유 차량, 휘발유 말고 경유가 있는데 경유 차량은 조금 더 유발을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되게 심한 날은 이런 국내 오래된 경유 차량을 못하게 하는 법을 이제 추진하거나 아니면 화력발전소를 잠시 중단하거나 아니면 이런 다양한 법적 제도를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 미세먼지엔 어떤 피해를 가져오냐? 첫 번째, 가장 심각한 게 호흡기 질환입니다. 이 폐가 아주 망가질 정도로 오염되는 거고, 이 호흡기를 걸르지 않고 몸에 들어오면 또 몸에 있는 축적이 되면서 계속 축적되면서 이제 몸한테 안 좋은 영향을 주겠죠. 또 어떤 것들은 피부 속으로 침투해서 온몸을 돌아다닐 수도 있는 그런 위험도가 있습니다. 다음, 첨단 산업 제품, 반도체 같은 것들은 불량이 많이 증가하겠죠. 먼지가 끼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앞이 뿌옇게 안 보이니까 사람이 볼 수 있는 거리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가시거리가 감소하게 되면 비행기가 뜨지를 못해. 이륙도 못하고 배가 출항도 못하겠죠. 그래서 이런 여객선 운항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날씨에 따라서 미세먼지 농도는 어떻게 되는가? 자, 오히려 대기가 안정된 날, 그러니까 좀 깨끗한 날이죠. 이런 날은 오염 물질이 이동을 못하죠. 이게 미세먼지가 약해지려면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고 쌓여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농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게 되겠고, 이게 포인트죠. 대기가 안정되면 농도가 높아진다. 다음, 비가 오게 되면 이 빗물 속에 녹아서 내리기 때문에 빗방울에 씻겨서 내려가기 때문에 대기가 깨끗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 온 다음 날 하늘 보면 맑은 경우가 많죠. 그 다음 세 번째, 바람이 불 때 당연히 미세먼지가 바람 타고 옆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이동하고 간 지역은 깨끗해지겠죠. 그래서 농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농도가 낮아지는 경우는 크게 비가 올 때와 바람이 불 때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미세먼지의 특징이었고, 두 번째 환경 이슈는 뭐가 있냐? 바로 유전자 변형 농산물입니다. 자, 이 농산물 같은 경우는 사람이 섭취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데, 이 농산물의 원래 특징을 가지는 유전자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변형을 시켜서 기존 번식 말고 새로운 인위적 번식을 시키는 게 바로 GMO, 유전자 변형 농산물입니다. 그래서 본래의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새롭게
새로운 성질의 유전자를 지니도록 개발한 농산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현재 전 세계에서 재배되고 있는 GMO 농산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농작물 콩과 옥수수라는 걸 꼭 별표를 쳐놔야 돼요. 이 콩과 옥수수는 뒤에 가서 보겠지만 미국과 아메리카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생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GMO 농산물은 아메리카 지역에서 주로 많이 생산되고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고, 이 외에도 쌀밀, 카놀라, 모카, 사탕무, 파파야 같은 이런 농산물들이 주로 GMO 형태로 재배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 GMO 농산물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일단은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식량 문제 해결. 이 병충해에 강한 품종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 식량이 부족한 지역에 식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량이 늘어나는 유전자를 도입한다면 충분히 적은 노동력으로도 많은 양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GMO 농산물은 적은 노동력과 비용으로 많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고, 또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이런 곡식이 자라는데 불리한 조건인 추위나 병충해를 뭐 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는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GMO 농산물의 단점도 있는데요. 단점은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유전자가 변형된 인위적 농산물이다 보니까 사람이 섭취했을 때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몰라요. 그렇다고 사람한테 실험으로 먹여서 어떤 변화가 있고 변화가 없는지를 확인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GMO 농산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현재는 인체에 위험하다는 시각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과학기술의 도입은 인간에게 장단점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마지막 이제 환경 이슈입니다. 로컬 푸드 운동이에요. 자, 로컬이라는 게 지역의란 뜻이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그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겁니다. 구미에서 쌀을 생산하면 구미 사람이 그 쌀을 소비해서 사 먹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지역에서 생산된 게 그 지역에서 소비가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로컬 푸드가 왜 등장했냐? 오랜 시간 동안 이동을 하게 되면 식품이 썩을 수도 있죠. 그래서 식품의 안정성이 우려가 됐었고, 이동을 할 때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화석연료가 계속 사용될 거고, 그럼에 따라서 온실가스가 발생해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동을 시키지 말자는 생각에서 나온 게 로컬 푸드 운동이 됩니다. 자, 여기서 관련 있는 이제 우리 용어가 바로 푸드 마일리지인데요. 자, 왼쪽에 푸드 마일리지라는 설명을 보시면 식품이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옮겨지는데 거리를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푸드 마일리지는 크면 클수록 안 좋은 겁니다. 첫 번째, 식품의 수송량 곱하기 수송거리입니다. 자, 만약에 레몬 같은 것을 우리가 뭐 지중해나 아니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수입을 해온다. 수입을 해올 때 이동거리가 증가하니까 신선도도 떨어지고 온실가스 양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온실가스 양도 많아지고 신선도도 유지하기 위해서 살충제, 방부제 이런 걸 쓸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에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푸드 마일리지는 숫자가 적을수록 이제 좋은 거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지역의 농산물을 쓰면 이 푸드 마일리지를 뭐 할 수 있다? 적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푸드 마일리지가 적게 생산되는 그 지역의 소비를 많이 하자는 운동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지역 마트를 가보면 원산지가 뭐 구미에서 만든 상추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푸드 마일리지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일단은 물건을 사는 소비자는 푸드 마일리지, 로컬 푸드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냐면 구미에서 누가 생산한 거라는 게 포장지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믿을 만한 먹을거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 농민들한테도 어떤 이점이 있을 수 있냐면 농민들도 이 구미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은 무조건 구미에서 어쨌든 팔아주니까 농민들도 안정적인 소득도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방부제 처리도 안 하고 이동 거리도 짧으니까 친환경 농업이 되면서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당연히 도움을 주겠죠. 자, 이렇게 해서 로컬 푸드는 소비자하고 농민에게 둘 다 장점을 가져다 주는 좋은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세 가지에 대한 그 환경 이슈를 우리가 알아봤고요. 이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 문제가 이제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일단 해결 방법은 전 지구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제 국제사회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 일상생활에서도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요게 개인의 실천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서서 좀 지켜줘야 되겠죠. 뭐 에너지를 줄인다거나. 자,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밑에 가서 보시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 보전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자원을 절약하는 겁니다. 뭐 전기, 가스, 물 절약하는 거. 요즘 또 전기세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하니까 줄이면 좋겠죠. 자, 탄소를 적게 생산하는 저탄소 녹색 제품,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면 좋겠죠. 이런 것들은 효율성이 높으니까 처음에 그 물건을 살 때 그 가격은 좀 다소 비쌀 수 있지만 이 전기세나 아니면 유지비가 저렴할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것을 사는 게 훨씬 좋겠죠. 자, 에어컨이나 그 다음에 따뜻한 히터 이런 것들은 적정 온도를 설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름철 적정 온도는 한 26도, 겨울철 적정 난방 온도는 한 18도, 이 정도로 이제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기업에서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제 뭐 아낄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덥고 조금 시원하게 해서 조금 춥더라도 이제 자기 개별 난방을 하자 이거죠. 옷을 뭐 입거나 해서. 두 번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있죠. 여러분들 학교 갈 때 주로 이용하는 것들이 대중교통이죠. 그래서 자동차 양을 줄이자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자전거, 공공킥보드는 좀 그렇고 맞죠? 공공자전거 정도는 있죠. 따릉이라고 서울에서도 있고 우리 주변에도 볼 수 있죠. 자, 쓰레기 배출량을 감소하자라고 해서 일회용품 사용 자제, 그 다음에 재활용품 분리 배출. 선생님도 그 배달 앱에 보면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시겠습니까? 거기 클릭이 돼 있거든요. 체크가.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제 줄이자는 내용이 되겠고,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을 하지 않으면 재활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꼭 분리 배출해야 되겠죠. 특히 투명 PT병에 뭐 그 라벨지를 떼서 이렇게 버린다거나 하는 걸 해줘야 재활용을 할 수 있어요. 재활용을 안 하게 되면 그냥 다 폐기 처분이 되기 때문에 꼭 해줘야 됩니다. 자, 옆에 보시면 공공자전거 서비스 정책이라고 나와 있죠. 프랑스의 벨리브라는 무인 자전거 대여 서비스가 있고, 우리나라에는 경상남도 창원에서 전국 최초로 공공자전거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또 전기로 가는 자동차와 또는 뭐 자전거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잘 이용하면 이렇게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밑에 자료 1번 이제 보고 이제 대망의 3단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세계 이제 주요 도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와 있는데, 서울이 인접한 다른 대도시보다 다소 좀 높은 수치를 가질 수 있죠. 이 미세먼지는 전체적으로 주로 비가 많이 오면 좀 씻겨 내려가는데, 우리는 여름에만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여름 강수 집중으로 인해서 여름에는 미세먼지가 많이 없는 편이지만 나머지 계절은 미세먼지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강수량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다른 도시들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걸 이제 출제가 되면 기억을 해두시고, 자료 2번에 GMO 농산물의 재배 현황입니다.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캐나다 거의 다 아메리카 대륙이죠.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주로 생산되는 게 뭐기 때문에 콩과 옥수수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서 주로 뭐가 생산된다? GMO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는 편입니다. 자, 여기서는 주로 이런 것들을 상업적 농업으로 재배를 하고 콩과 옥수수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주로 GMO 농산물은 인체에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로 식용보다는 농업용으로 많이 짓고 있죠. 그래서 농업용으로 많이 생산되는 것들이 이제 농산물 수입 현황에도 나와 있듯이 이제 콩과 옥수수 같은 것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식용으로 재배되는 것보다 이제 농업용으로 재배되는 농산물이 훨씬 더 많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서 이번 파트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기말고사 칠 텐데 이제 마무리 잘해서 좋은 결과 거두고 이제 시험 끝나면 조금 쉬었다가 중학교 과정 끝났으니까
고등부 과정으로 다시 집중해서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3년 동안 수고했습니다. 안녕!